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죠. 근데 이런 생각 들고 요즘 막 무슨 국회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증언하는 별들 있잖아요. 장군들. 이게 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이분들 얘기부터 스타링크 아시죠?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 일론 머스크 얘기. 다 별 얘기예요. 이런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스타링크부터 이 똥별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분. 우리나라의 또 유튜브계의 별입니다. 네,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별난 소개 듣네요. 김종대입니다. 네, 같이 이야기 나누실 뉴스토마토 황방열 선임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김종대 의원님은 요즘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요. 유튜브계에 별로 떠오르셨는데 많은 분들이 정치평론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정치인이고 정치평론가 국회의원도 하시고 다 하셨죠. 뭐 청와대도 근무하시고 하셨지만 제 첫 기억은 김종대 의원님의 첫 기억은 대학생 때에 군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예비역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군대를 어떻게 이 정상화할까 이 고민을 하시던 그런 분들 남아있습니다. 뭐 평화운동, 군대 인권, 네.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학생 시절부터 했죠. 그게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복학생 시절이시면 몇 년 전이십니까? 실례지만. 89년, 90년부터 해서 학교를 늦게 졸업했으니까 93년 초까지. 그러면은 그게 이제 50하고 전두환 시절 끝나자마자의 어떤 시기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이고 국회도 노태우 정부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YS로 바로 넘어갔죠. 국회 보좌관 생활하셨던 게. 그때는 그때는 YS 때네요. 그런데 학교에서 활동할 때 주로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YS 정부 때. 가장 역동적 시기였습니다. 그때 군하고 뭔가 이렇게 인연을 맺으신 게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국방 전문가로 이어지시고 맞습니다.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또 그걸 주제로 국회의원 생활, 의정 활동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또 최근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군인들의 어떤 인권과 이런 거 보호하는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최근에도 다르파 웨이라는 책을 감수를 하신 걸 제가 그건 이제 그 맞습니다. 미국의 다르파 고등국방연구개발국인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GPS 위성항법, 반도체, 인터넷 다 다르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개념과 아이디어는 전부 다르파에서 나와가지고 무시무시한 기관이죠. 그래서 특히 베트남 전쟁 때부터 아주 그 존재감이 두드러져 나왔고 상당히 비밀스러운 조직인데 그것을 종합 정리한 책이 없었어요. 근데 번역서가 하나 나와가지고 출판사에서 감수 의를 받아가지고 저도 요새 그 책을 보고 있는데요. 뒤에 감수자로 김종대 의원님이 계신 걸 보고 책을 잘 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르파가 이름이 예전에 아르파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거기서 자기는 내부 망으로 쓰던 게 알파넷입니다. 이게 세상으로 나온 게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다르파 옛날 이름 아르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패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연구를 하는 계획을 하는 무서운 조직입니다. 이게. 무섭기도 하고 또 그 덕분에 인류의 복리와 이 어떤 기술 문명이 또 거기서 나왔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기술의 정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네요. 그러니까 군 인권 하면 또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던 엄혹하던 시절에 군 어두운 면이 생각나는 반면에 또 방금 뭐 애플의 스마트폰이 이런 거 다 다르파 사실은 군사 연구에서 나왔다고 하면 또 이게 혁신을 추동하는 그런 힘이기도 하고.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야 어떤 민주화주의 이것이 시대의 화두였다면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화를 넘어서 또 어떤 번영과 또 어떤 혁신 이런 걸로 나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중심 의제를 좀 이렇게 수시로
섭렵해가는 이런 게 저로서는 바람직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또 이제 계속 출연해 주실 거잖아요. 별들에게 뭐 물어봐. 불러주시네요. 네. 제가 김종대 의원님 지금 유튜브계 이제 유튜브계 우주 대스타인데 또 왜 그래?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언제 처음 뵀는지 모를 정도로 좀 오래되긴 했는데 보면은 이 부담 없는 외모, 사람들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무장해제하는 외모, 그 다음에 독특한 인토네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은 충북 제천이신데 이게 충청도 말씨도 있고 경상북도 말씨도 있고 강원도 말씨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딴 사람한테 들을 수 없는 독특한 인토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은 이게 운율 같은 게 좀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고 뜻밖에도 이 안보나 군사 쪽에 기술적인 거가 굉장히 밝으세요. 그러니까 큰 차원의 전략이라든가 뭐 당위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군사 기술이나 이 안보 기술, 구체적인 이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에도 굉장히 그 정통하시고 이런 게 지금 우주 대스타를 만든 거 아닌가? 아,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어. 좋습니다. 어쨌든 안드로메다로 간다님, 김종대 박수 이러고 계신데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황방열 기자님도 반갑다고 제가 해주시고 누구를 이렇게 많이 많은 칭찬하는 분들이 편이 아닌데. 네, 칭찬 릴레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래도 두 가지 이야기 다 하실 수 있지만 한쪽 별 이야기를 좀 여쭤보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장군들을 한꺼번에 목격하는 것은 진짜 역사상 처음이에요. 다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시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 뭐 국회 진술 계속 이어지고 지금 있는데요. 이 사태는 군의 생명의 불꽃이 꺼진 참혹한 사태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지휘관. 그다음에 저기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본인만 빠져나가려는. 그러니까 써먹을 때는 충성을 다하도록 강요하다가 일이 잘못되면은 네가 책임져 하고 빠져나가고 말 바꾸고. 그다음에 명령이라는 게 그 어떤 명령도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명령이 합법적 권위를 갖고 있고 권력자의 주관과 변덕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참모 조직이 다 수구의해서 명령이 내려왔을 거라는 이런 가정하에서 군인은 그걸 신뢰하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은 그 명령 계통으로 내려오는 내용들이 권력자의 어떤 주관과 변덕 이게 완전히 좌우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완전히 이용당한 게 되는 거예요. 군대 전체가 이러면은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는 군대.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조짐이에요. 이 심각성을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계엄 사태가 준 이 후유증이라는 게 그러고도 아무 일 없이 군대가 간다 그렇다면 원래 죽어 있었다는 거야. 원래 출세주의 그 진급에 목매고 있었던 원래 죽은 조직이었으니까 별일이 없는 거지. 여기서 별일이 이런 것들을 갖고 위기 의식을 안 느낀다? 그러면은 뭐 이건 군대가 아니라 군중입니다. 싸우면 지는 조직이에요. 여러 군인들이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정말. 그런데 그래도 이제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라서 믿기 어려운 전직 군인 얘기가 있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수첩이 나와가지고 뭐 수거 대상 500명인지 수천 명인지 이게 등장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분은 삼성 장군까지 지낸 대한민국의 핵심 보직을 또 이게 정보사령관을 지낸 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 수첩에 대해서? 지금 이 수첩에 대해서 언론이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겉도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 수첩의 형식을 잘 보라는 거예요. 물론 내용이 엄청나죠. 뭐 저기 수거하고 뭐 제거하고 뭐 정치인들 ABC급 어디 수감시키고 재판받아서 사형시키고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여기 이름 안 들어간 사람들은 부끄러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리고 명단도 굉장히 어설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며칠간 심사숙고를 했는데 이 수첩은 대화체다. 대화체요? 대화체 수첩이다. 누군가가 대화하며 적은 거다. 혼자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여기에서 왜 후계자는 물음표. 네네. 그다음에 북한은 뭘 주지? 물음표.
노상원이 혼자서 뭘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면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북한의 어떤 적절한 대가 제공, 모색,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기 후계자는 차기 정부 모델, 권력 모델에 대한 연구 필요, 뭐 이렇게 해서 군인답게 쓰는데 이거는 대화하다가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럼 후계자는 어떡하지? 야 그럼 북한은 뭘 주냐? 이러는데 그 대화 상대가 유력자고 권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네. 그 대화 상대 보고한 문서는 따로 있는 거예요. 뭐 도표를 그려놓고 여기가 현리고요, 그렇죠. 여기가 양구군청이고요, 이쪽에 백령도, 연평도, 실미도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울릉도는 이쪽으로 빼고 A, B는 이렇게 하다 보면 듣고 있다가 그 얘기 되네. 그러면 누구 시키지? 중국 용역 깡패? 뭐 북한? 이러니까 어설프게 굉장히 쓰여져 있는데 이건 대화체입니다. 저는 100% 확신해요. 100% 확실한데 그 대화 상대가 누구냐? 그러면은 저 작년 9월에서 네. 12월 사이에 22번 노상원이 김용현 장관 공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은 그 중에서 계엄 얘기한 건 서너 번밖에 안 됩니다. 당연하지. 나머지 얘기는 수거 얘기, 증거 인멸 얘기, 그다음에 어떤 중국 북한 얘기. 당연하지. 그건 계엄 이후 얘기고. 그다음에 이런 후속 계획을 다 하려면 야 계엄은 어느 정도 국회가 봉쇄해야 돼. 그러니까 국회 봉쇄 2, 3주는 돼야 될 겁니다. 네. 2, 3주 나오잖아. 네. 그러면 2, 3주 동안에 그 넓은 데를 어떻게 봉쇄해? 네. 7군데를 봉쇄합시다. 네. 그런데 봉쇄를 잘하려면 복장은 어떻게 하고 도시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서없이 적혀 있어요. 그러네요. 네네네. 이건 대화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누군가 상대하고 토론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고 네. 그중에 일부 뭐 A급, B급, C급 그 체포 명단 분류한 거 보면 명단이 굉장히 어설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야 정교조 민주노총도 넣어야 되겠지. 정교조 민주노총 뭐 하고 이 또 A급, B급 레벨에 대한 기준선이 모호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무슨 망상이지. 이게 무슨 수첩이 그냥 끄적거린 거지. 이걸 어떻게 증거 자료로 쓰겠어 그러는데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형식을 보는 거야. 내용보다는. 네. 그러다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도 있어. 실제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냥 얘기를 대화하면서 한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온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수첩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와.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예리한 분석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딱 아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체포조 명단도 김용현이 불러줬다 그러거든요. 네. 불러주는 과정이 이렇게 어설펐던 거예요. 불러줬기 때문에 이런 ABC 같은 터프한 분류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지 않고 사전에 연구가 돼 있는 걸 뭐 보고한 문서나 이런 거는 모호하게 돼 있을 거예요. A급 뭐 정치, B급 시민사회 노동, C급 언론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그렇죠. 그걸 갖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수첩에 기재된 형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라는 거예요. 원문선 따로 있다. 따로 있겠네요. 따로 그러면.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0%. 네. 보고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보고한 자료와 별개로 얘기 나누면서 다 받아 적은 그렇죠. 그런 회의록 성격의 수첩이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할 만한 대화 상대로부터 참고할 만한 얘기를 키워드 중심으로 받아 적은 거예요. 군인들 회의 때 메모하는 습관 우리 잘 알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다 서술식으로 못 받아 적거든. 네네네. 그런데 어설프다. 이렇게 되면 대화체입니다. 이거. 오늘 썸네일 제목이 딱 나왔네요. 네. 누군가와 대화하면 대화체다 이거는. 근데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상대일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22번의 대화만 갖고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어떤 많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김용현 장관의 성격을 잘 압니다. 굉장히 임기응변에 뛰어나고 디테일을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네. 질문이 많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22번 들어가는데 대한 이상한 김용현의 헌법재판소 해명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 저기 계엄이 해제 의결이 된 직후에 그 합참지통실의 결심지원실에서 벌어진 장면은 이겁니다. 윤석열이 앉아 있고 맞은편에 김용현이 있어요. 근데 몇 명 국회에 들어갔어? 500명입니다. 1000명은 들어갔어야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군대 용어로 조인트를 깐 거예요. 네. 그런데 김용현이 아무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안보실 차장하고 저기 국방비서관이 저 대통령 저 집무실로 복귀하셔야지 여기 오래 계시면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야 똑바로 하라 그랬더니 이러고 이제 집무실로 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김용현 행동이 있어. 그 저기 어디론가 전화를 한 겁니다. 비화폰으로. 네네. 그런데 군사보좌관이 그걸 무심코 들은 거예요. 네. 그 김용현이 이렇게 한 거죠.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아, 그것도 얘기 나왔죠. 증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투가 항상 만나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냐. 아. 저쪽엔 뭘 주냐. 아. 그 평소 만나는 그 대화체로 전화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나는 여태까지 김용현이 계엄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노상원이 작전 참모 정도의 역할이었던 것 같다. 아니면 참모장이나 이런 정도 역할인 것 같다. 이게 기존의 그 인식인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저 김용현이 노상원에 대해 완전히 의존하고 종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노상원은 즉답을 해주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어디로 울릉도로 뺍니다. 이건 흔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수사해보라고 하십시오. 북한이 한 거고 중국 깡패가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정리하면서 이걸 쓰는 걸 보고 이제 실패하고 나선 이제는 어떡하냐. 이렇게 이어지는 이 맥락.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이 수첩의 가치는 네, 네. 어설프다는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설프기 때문에 망상이고 뭐 이건 증거가 안 돼 이게 아니고 네. 어설프니까 오히려 그렇지. 거기가 그게 이제 자연스럽고 대화체로서 적절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수첩의 저자는 노상원뿐만 아니라 공저자가 있는 거예요. 대화 상대가. 네, 네. 네. 정확한 어딩은 이겁니다.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 네. 그러니까 너가 한 대로 지금 다 해왔는데 네. 지금 의원님 얘기하고 연결시켜서 풀면 너가 말한 대로 우리가 진행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는 실패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윤석열한테 조인트 까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이제 뭐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의논 상대가 김용현 입장에서는 노상원이었다라는 게 이전에 이미 이제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의 관계가 김종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조언을 듣는 관계가 아니고 지금까지 노상원이 말하자면 지시한 대로 김용현이 해왔는데 더 이상 못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하냐?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매달리고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의지하는 거죠. 예, 그루밍 같은 관계네요. 예, 그리고 노상원과 김용현은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노상원은 부활을 꿈꿔왔던 외로운 늑대입니다. 동기생도 노상원의 근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41기 다 물어봐도 모른대. 본 적이 없대. 그래요? 예, 완전히 고립된 늑대예요. 그러면서 김용현하고 이렇게 한 라인을 형성해가지고 몇 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 온 겁니다. 그리고 둘이 운명적 만남이라고 할 만한 데는 여러 가지 인간적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용현이 결심을 하려고 대통령을 보자 하는데 노상원이 항상 뒤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렇게 보면은 김용현은 아무리 꼼꼼해도 어떤 그 계엄 못해서 환장하는 또라이는 아닙니다. 김용현이. 네, 네. 그리고 뒷수습하는 잔머리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엄청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캐파의 압박이 일단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고 노상원한테 상당 부분 아웃소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의존해 노상원한테. 네. 그래서 김용현은 그날 밤에 녹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노상원을 마지막 믿고서 네. 매달리는 거지.
어떡하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중과부적이었다. 이런 멘트가 또 있었죠. 그거는 정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멘트고 진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냥 무언가 정리할 때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과부적인 건 맞지만 이름으로써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원래 목표한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니들 수고 많았다. 이거는 일반적인 리더의 그 행태거든요. 네네. 김용현이 노상원한테 한 말은 일종의 토로고 네. 지금 막판에 몰린 상황에서 심정을 토로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과부적 발언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공식성상에서 장관의 정리 발언, 마지막 발언 뭐 이런 공식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대화체에 수첩이 있고 또 별도로 보고한 보고서가 있었다면 이 문서들은 이제 김용현하고 대화를 하면서 만들었고 아니면 보고를 했거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수행하려고 계엄을 선포한 것까지는 이제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일단은 윤 대통령이 막 사령관들한테 직접 전화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윤석열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모든 건 국방장관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국정원 1차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직접 전화했어요. 네. 이건 조급한 나머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좀 무리 없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너무 많은 발자국을 남겼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성격이나 이런 행동을 김용현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상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이 빈틈없이 보좌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김용현의 주특기입니다. 네. 원래 이런 세밀한 보좌 본인의 가장 잘하는 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홍장원 1차장한테 윤 대통령이 다 쓸어버려, 싹 잡아들여 이렇게 했던 거는 뒤에 후속 계획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네가 싹 잡아들이고 쓸어버리면 우리 다 다른 데서 준비해 놨으니 빨리 협조해. 이 얘기를 한 거는 다른 준비된 계획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네. 소름 끼치는데요. 그럼 그 수첩에 준비된 계획이 그 계획일 수도 있다. 그거 구금시설, 수집소 뭐 이런 정도는 김용현이가 빈틈없이 준비했다는 걸 아니까 홍장원한테 다 쓸어버리라 그러지. 그게 그래서 방첩사로 넘기면 방첩사가 뭐 구금시설에 가뒀다가 그 다음에 뭐 어디로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 정도가 있다는 걸 모르면 홍장원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쓸어버린 다음에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 그건 다 준비돼 있어 임마. 방첩사하고 다 주무부처가 다 준비돼 있는 거야. 이 확신도 없이 그러면은 싹 쓸어버리라는 그러면 그렇지. 현장에서 죽여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 국정원은 실병이 없잖아. 그렇죠. 물리력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군에서 알아서 하는데 국정원 보고 하는 거는 다 준비돼 있다. 이걸 암시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계획을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보고를 자세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 누가 뭘 할 거다 정도는 다 정리한다. 들었다. 이미 윤 대통령도 들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와서 아닌 척 하느라고 별하별 창작 소설이 저런 식으로 창작하면은 전 수백 개 창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뭐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뭐 질서 유지하려고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지으려고 하면은 수백 수천 가지 창작이 가능하지 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창작 실험실 같이 이제 재판에 임한 거죠.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창의적인 창작이죠. 홍장원 차장한테. 그렇죠. 근데 설득력은 하나도 없죠. 계엄 떨어져 가지고 막 그 체포하니 어쩌고 하는데 격려 전화 갑자기. 저 해외 순방 때 거기서 그 정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격려하려고 전화했다. 이건 그 창작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많이 떨어지는 내용이죠. 다 말을 맞췄는데도 허점이 이제 드러났죠. 예컨대 문건의 존재, 체포조의 명단 존재 여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그 국무위원들이나 사령관들의 이제 발언들, 물증들 이런 것들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니까 이제 저기 무너지는 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차 변론 때 윤석열 그 분위기를 좀 유심히 봤는데 무너지고 있구나. 이게 예, 완전히 내면이 붕괴되고 있구나. 네. 이걸 저는 느꼈고. 그리고 저기 이제는 완전히 사면 초과. 그래서 아마 서울구치소에 돌아가면 이제 비극적 결말, 실존적 위기감을 곧 느끼게 될 것 같다. 어떤 장면에서 그걸 느끼셨어요? 무너지고 있다는. 무너지고 있다는 게 이제 그 곽종근, 뭐 김현태, 또 그 홍장원 이런 어떤 증언들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의 반응들 이런 걸 보면은 저기 사실 절망의 느낌이 이렇게 조금 스쳐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기 또 뭘 창작하지? 이걸 뒤집기 위해서 계속 일하는데 이제 막 그 반딧불만한 어떤 빛이라도 뭐가 있으면은 뭐 없나 두리번거면 그거라도 찾아가겠다는 조급성 이런 건데 사실 오랫동안 검사 노릇을 해서 그래도 저 정도 버티는 거지. 일반인 같았으면은 실제로 뭐 대성통곡을 하든지 기절을 하든지 완전히 무너져요. 그나마 그 버티는 멘탈은 있더라고. 그리고 그거에 굉장히 신경 써요. 나 버티고 있다는 거 보여. 머리 손질도 그래서 한 거예요. 다 단장하고 하는 것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더라. 무너지고 있다. 지금 탄핵 심판에서 이미 윤석열 씨는 무너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상원 수첩이 그 어떤 뭐 얘기하면서 만든 계획의 일종이라고 그러면 내란 그 재판 과정에서 지금 검찰 기소할 때 공소장까지는 이 내용 자세하게 뭐 등장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재판 과정에서 이 얘기들이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재판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 마구마구 물타기 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 갖고 주워 마서 이제 버티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사실 대통령직에 파면이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장기간 재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뭐 저기 제가 보기에는 지지층 결집하기 위한 선전장으로 재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내가 밀로셰비치 효과라 그러는 건데 그 세르비아에서 인종청소범 이게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그 건하고 이 건밖에 없어요. 저기 이 주요 국가 중에서 재판을 받은 현직 대통령은 2건밖에 없는데 2건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밀로셰비치의 전략이 뭐냐면 내가 직접 변론한다. 그다음에 재판을 끈다. 그래서 4년간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문 나오기 전에 죽어버려가지고 결국 심판을 못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자기 정당성을 홍보한다. 그래서 밀로셰비치의 총 재판 시간의 3분의 2가 밀로셰비치 발언입니다. 시간으로. 그 사이에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이 그걸 듣고 결집해서 결국은 저 죽었을 때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추모사를 쓰고 어마어마한 추도식이 열려가지고 세르비아에서 그게 인류에 대한 범죄를 청산 못하게 하고 오늘날 발칸반도가 저렇게 세계의 화약고가 된 이유가 됐군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이 같은 수법을 쓰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이 저기 불구속 수사하라고 방어권 보장하라고 권고안을 의결하고 기자들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두환 노태우는 약자였다. 그런 다음에 결정타가 나와. 인종청소범 밀로셰비치도 인권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베꼈구만. 밀로셰비치 모델. 어쩐지 내가 그 밀로셰비치 효과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베꼈구만. 그리고 그 효과는 봤어요. 재판은 불리해도 탄핵 반대 여론이 4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극우 결집을 했는데 그때 세르비아가 그랬어. 딱 이 모양이었다고. 그리고 조선일보 어제 사설이 국민의 40%가
만든 찬성하는 여론이 어떻게 극우냐? 그거는 극우라 그러면 극단에 있는 소수 얘기지. 근데 40%면 형성된 여론 아니냐? 이게 어제 조선일보 사설이거든요. 네. 히틀러가 집권할 때 36% 지지받았고요. 집권해서는 80% 90% 지지받았어요. 그래도 우린 그걸 극우라 그래요. 그렇죠. 뭔 개소리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인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속성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극우는 다수의 횡포입니다. 그러지 파시즘은 대중운동으로 일어나는 걸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운동이 권력을 만들어내는 현상. 독재와 파시즘은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노상원 수첩에서 이게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보는 독특한 관점은 이제 국가를 하나의 기계로 보고 있어요. 명령하면 작동하는 기계다. 그다음에 물리력은 사용하면 된다. 이러면서 기계로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좌파의 완전 붕괴를 통한 절대 순수 권력을 꿈꿨던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네요. 그게 뭐 무솔리니, 히틀러 생각이 바로 나는데요. 이게 바로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정치 체제에 관한 최고의 낭만주의라고 그래요.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권력. 원래 정치나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더럽고 번거롭고 그렇죠. 이견이 많고 막 싸우고 이견이 이런 많고 혼란스러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싹 정리되는. 그래서 무솔리니가 집권하니 기차가 제 시간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 질서가 딱딱 잡혀나갔다는 거지. 순수하고 아름다운 권력이에요. 말 안 들으면 수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견 다르면 수거하고 이러니까 수거해버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미국의 이제 극우와 유사한 미국도 종교와 대중운동의 결합이 트럼프 지지의 우파 운동으로 신보수주의로 나타났는데 한국도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꼭지점에 있는 어떤 전위 그룹들 보면은 미국의 음모론자들하고 똑같아요. 노상원 수첩으로부터 아주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문제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조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헌법 재판이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또 어제 촉발을 국회에서 시켰어요.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회유서를 제기를 하는 회의를 오랫동안 하고 그것도 오늘 아침 신문에 또 여기저기 많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거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걸 전형적으로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니까 메시지를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인데 이게 사실 며칠 전에 MBC에서 곽종근 사령관하고 그 변호인 대화한 게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거의 다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곽종근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 사람은 박범계 의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곽종근 의원 발언을 마사지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맨 처음으로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소개하는 자리였다. 근데 아무래도 대통령님 말씀이기 때문에 워딩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소개할 수가 없었다. 그게 국회에 와가지고 뭐 양심 고백했다고 그렇죠. 했던 그때입니까? 그때죠. 네. 그래서 민주당 국방위 전문위원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만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수고라는 말을 열고 그러니까 문을 부수고가 아니라 문을 열고 끄집어내라가 아니고 데리고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말을 좀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박범계 의원이 그거는 워딩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는 법률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워딩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이 우직하다고 그럴까요? 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이게 박범계 의원 등을 만나면서 곽종근 의원의 말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증언을 했던 그렇죠. 707 특임단장. 네, 김현태 단장. 김현태 단장이 그 부하 직원이죠. 부하 지휘관이죠. 그렇죠. 곽종근의 직속 부하죠. 네. 707 특임단장이니까. 특전사령관의 직속 부대니까. 네. 근데 이제 화면만 나오면 잘 우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근데 김현태가 내 말을 우직하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라고 곽종근 사령관이 자기 변호인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MBC 그렇죠. 보도 예, 녹음한 걸 그대로 들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하고 그 곽종근 사령관 변호인이 대화 나눈 거를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저 MBC 유튜브에서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최근에 이제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내용들은 그 대화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유가 아니고 이런 워딩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정확하게 하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네. 정확하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부수고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저 방송 통해서 나온 대통령의 워딩이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지시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문을 국회 그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워딩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게 대통령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자기가 약간 순화해서 얘기했으면은 특전사 요원들이 본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 이렇게 순화된 워딩으로 나올 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잡아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된다라고 한 박범계 의원의 얘기를 우직한 김현태 특임단장은 뭔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서 말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정이 있어요. 보니까 이 관계는 이래요. 이제 국회에서 그 박범계 의원한테 양심 선언하고 이럴 때 곽종근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양심 고백을 다 하니 부하들 조직은 건드리지 말고 저한테 책임을 물어달라. 나는 받은 명령을 그대로 전달한 거고 그 부하들은 그걸 들은 거다. 수백 명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피커폰 그 들은 사람 해가지고 본인이 다 짊어지려고 한 거고 이때는 김현태 707 단장이 곽종근 사령관을 존경하고 충성합니다. 둘의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처음에 김현태 단장이 나와서 울면서 길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고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랬는데 김현태가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거예요. 이 순간부터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김현태는 아니 사령관이 다 짊어지고 가기로 했는데 왜 검찰에서는 나까지 피의자로 입건을 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은 저기 우리 707 부대원들도 입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양심 선언할 때 마음이 편안했는데 이게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저기 말 바꾸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내가 피의자냐? 그러니까 그거 저기 뭐야? 그거 뭡니까? 그 묶는 거.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 그게 무슨 사람 체포형이냐? 건물 봉쇄형이지. 그다음에 무슨 의원이냐? 그다음에 저기 단전한 것도 그 지하 1층 한 것도 아니 그 단전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라고 곽종근이 얘기했다 그러지만 그거 다 질서 유지하고 혼란스러울까 봐 잠시 한 거고 우리가 오히려 얻어 맞았다 국회 가서 저기 소화기하고 막 책상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힘이 없냐? 그런데 밀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있었던 거는 피의자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찰이 생각해봐야 될 건 이거예요. 곽종근이 이렇게 양심 선언하는데 다른 사람은 보호하고 자기가 짊어지려고 해서 진실을 밝힌 거니까 그 의도를 당분간은 존중을 해줬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검찰은 수사 욕심이 있거든. 그리고 명확하게 현행범은 707 단장이거든.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인간적인 요구를 무시해버린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탈이 생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김현태 단장의 말을 바꿨다고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국회를 봉쇄하는 임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끄집어내는 게 뭐 체포라는 말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졌지만 국회를 봉쇄하러 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헌법기관,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 자체는
중요하게 내란을 범죄로 구성하는 핵심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진술, 증언을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6번 대통령한테 전화 받아서 지시 받았다는 얘기 이미 나왔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헌재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에서는 다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 수방사령관한테 이진우한테 지시 받아가지고 그 지시 받았다라고 헌재에서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다 나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 이렇게 해서 흠집을 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흠집 내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이미 돼 버렸습니다. 이 직접 윤석열한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도 많고 그걸 통해서 간접 지시 받은 사람은 뭐 스피커폰을 열어놨기 때문에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처벌이 다가오면은 이때는 무조건 생존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바뀌는군요. 그렇죠. 그때 다 대부분 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군인으로서의 품위는 아니지. 근데 저는 개인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김현태 단장이 그런 모습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말은 참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현장 국회를 가보니까 본청 가보니까 야당 보좌진들이 군인들한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네들 계엄군을 이용해서 폭동을 유도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이거는 좀 용서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본청 안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들어보면은 거의 공포에 막 패닉에 질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살려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진압하러 간 게 아니고 진짜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그 거짓말대로 2시간짜리 잠깐 경고하려고 했던 계엄이니까 우린 가서 질서 유지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뭐 막 이렇게 반발을 해가지고 약간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얘기하면 되는데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용해서 야당 사람들이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포에 질려 있던 국회 본청 안에 있던 그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라든가 당직자들이 거꾸로 폭동을 유도하려고 했다. 이런 이제 완전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는.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죠, 거네요. 이거는. 아니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돼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의 말이 바뀌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핵심 저 신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할 수 없다가 일단 주종을 이뤘죠. 헌재에서 그랬죠. 헌재에서. 근데 그 전에 이제 김병주 TV 인터뷰하고 검찰 수사 이럴 때 이미 다 불어버린 거예요. 물론 다 본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저기 핵심 내용만 지금 나와 있지 많은 부분이 생략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확실히 보면은 이진우, 여인영 등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말들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싸워볼 만하다는 시그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바깥에 여론 동향도 본 거고 그때부터 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하는 얘기들이 사실로 다 인정을 받는다면 지금 이진우나 여인영이나 김현태 단장 같은 사람까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그 갖고 길밖에 있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이진우하고 여인영의 그 특징을 보면은 자기는 뭐 체포나 이런 거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근데 밑에서 그렇게 해석한 거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둘러치기를 하면서 부하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박정권하고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군인답지 못한 행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은 국방장관한테 책임을 미루고 국방장관은 사령관들한테 책임을 미루고 사령관은 부하들한테 책임을 미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썩은 군대 전형, 이 군 통수 계층이 완전히 부패하고 저 거덜이 났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군대는 전쟁하면 100%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거덜났어요. 우리 청년들 그런 군대 어떻게 갑니까 이제? 뭔 군대를 갑니까? 더러워서 침뱉지. 내가 저런 상관들 믿고 헌신착처럼 나를 쓰고 버리는 저런 대통령, 장관, 사령관을 믿고 군대 생활을 한다? 육사 진학하려다 마음 바꾼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차라리 저 군대 보고 침을 뱉지 내가 뭐하러 청운의 꿈을 품고 호국의 간성이 되고자 청년 장교로서의 길을 갑니까? 포기해버리지. 실제로 12월 1일에 입시설이잖아요. 12월 1월에 이번에 수시 합격했는데 딴 데 간 학생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육사 합격했는데. 그리고 생도 중에도 호남 출신 생도들이 저 퇴교를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운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곽종군 사령관은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본인한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증언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인정받는. 아니 그러니까 불리한데도. 지금 우리가 이 사법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조직은 살거든요.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과 책임을 거짓말로 회피하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야. 사법의 잣대라는 게. 여기서 분별력을 보여줘야 저렇게 말 바꾸기를 안 한다. 그런데 이게 이 사법 과정이 이제 시작도 안 한 거거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저렇게 나오니까 이건 헌법 심판이니까 그런 재판이 아니다. 네. 이래가지고 되지만 만약에 사법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려는 어떤 이렇게 고든 자세가 있다면 그렇다면은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지가 있다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네요. 지금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탈원서 작성하자고 이런 게 막 돌고 있는데 맞아요. 저는 굉장히 아직은 유보적이었거든요. 계속 봐야 된다. 근데 아니 그건 신호는 될 수 있어요. 탄원서에 저도 서명을 사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분이 물론 잘못한 게 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탄원서니까.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뭔가 좀 바꿔보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게 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네. 선처 여론을 얘기해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요거 그게 이진우 여인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거예요. 그러네요. 요거 하나 덧붙이면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 본청 지하 1층에 전기를 끊었다. 5분, 6분 가까이 끊었다. 이제 이게 대통령이 지시한 거냐 뭐냐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굉장히 반론 얘기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헌재에서 이거를 간파하고 있어요. 지난 6일 날 탄핵 심판에서 김영두 재판관이 곽종구 사령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통령한테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안 받았으면 당신이 그 생각 국회 단전 지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현태 단장이 단전을 한 게 직접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곽종근한테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단전을 생각하고 지시를 했다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이런 맥락을 다 사장하고 굉장히 우직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 맥락은 근데 뭐 국회에서 또는 재판관들이 잡아주셔야 되겠죠. 예. 그건 너무 마지막으로.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고 이제 무너지는 윤석열이 자기 존재 소멸이라는 어떤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날이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은 서울구치소에서 장어구이하고 김치찌개하고 소맥 정도는 제공해줘야 돼. 왜냐? 인도주의입니까? 본인한테. 아니 그 유방의 한나라 군대 포위된 초나라의 항우가 이젠 다 끝났구나. 이래가지고 술을 한 잔 먹고 지은 씨가 역발상 기계세요. 산을 뽑던 기세는 어디로 가고 나의 애 맞추는 나아가질 않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애첩 우희가 있잖아요. 우희여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이걸로 끝내는데 지금 저 윤석열은 건이여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똑같이 패왕 이렇게 할 수 패왕별이네요. 있는 어떤 그 마지막 그 비극적 드라마틱한 엑시트. 이거는 남겨놔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역사의 서사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소맥 정도는 그날은 하고 그게 중추신경계를 이렇게 진정시키는 술이 아니라 약이요 윤석열한테는 이건 약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거 의결을 해야 되겠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거나 해라. 이게 제 치료. 근데 절묘하게 똑같이 패왕별 희네요.
희네, 희자 돌림이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다음에 출연하실 날이 또 기대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오늘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좌와 우의 싸움, 뭐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싸움 이런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 아랫 사람들 보호하겠다는 사람들하고 난 책임 안 지고 아랫 사람들이 했으니까 니들이 책임져라 하는 사람하고의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양심과 비양심의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청년 시절부터 양심적인 군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김종대 스타님 모시고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모시고 오늘 첫 시간 잘 진행했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대식 박사 모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우리나라에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전 의원님 그리고 황방열 기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